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섭씨 53도의 폭염에 단 하루 만에 1,300명이 사망하고 병원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답니다. WHO는 전 세계 최고 의료진을 파견했지만 기존의 의학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단 15분 만에 작은 냉각 도시를 만든 정체불명의 한국팀, 조용한 병동, 0% 사망률, 그리고 삼성이라는 이름.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이켈 슈미트, 44살의 독일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함부르크 대학병원에서 15년간 일해왔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발생한 폭염 참사 현장에 파견 요청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죠. 폭염 열사병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즉시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기억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과학으로 해결하겠습니다. 2시간 뒤 세계보건기구 긴급 화상회의실에 접속했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전 세계 의료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익숙한 얼굴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팀도 이번 미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제 동료 앙헬로 박사가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어요. 앙헬로가 마이크를 끄고 속삭였습니다. 견하구나 보지. 저도 입가에는 비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희는 한국 의료진을 그저 배우러 오는 사람들로만 생각했어요.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의료 현장에서 아시아 국가는 늘 보조 역할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자 앙헬로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마이켈, 이번엔 정말 편할 것 같은데 한국 애들이 와서 우리가 일하는 걸 구경하고 가겠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조용했던 노라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 예단하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노라의 말에 저희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죠. 독일 의학의 자부심이 그 정도 의심으로 흔들릴 일은 없었거든요. 이틀 뒤 저는 가방을 싸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옷장에서 셔츠를 꺼내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7살 아이가 축구공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아들 루카스, 그 아이도 여름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축구를 하다가 쓰러진 루카스, 제가 아무리 응급처치를 해도 돌아오지 않던 그 작은 심장. 저는 급히 사진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릴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가방을 닫았어요. 열사병 환자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루카스를 구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속죄이기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루카스 생각이 다시 스쳤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는 의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줄 수 있지?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조차 구하지 못한 의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환자를 구해낼 거라고, 독일의 과학기술로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다짐했죠. 메카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후 2시, 기온은 52도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제 폐를 후벼 팠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택시 기사가 에어컨을 최대한 틀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메카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순례자들로 북적였을 거룩한 도시가 유령 도시처럼 조용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 선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산 박사입니다. 메카 종합병원 응급의학과장이죠. 하산 박사의 손바닥은 축축했습니다. 긴장과 더위 때문이었겠죠. 그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독일에서 오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독일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역시 독일 의학에 대한 신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쪽 구석에서 뭔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동양인들이었어요. 저들이 한국 팀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하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도착했어요. 뭔가 장비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키가 훤칙한 남자가 정교한 기계를 벽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젊은 여자가 뭔가를 체크하고 있었고요. 에어컨 설치하러 왔나?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의료진이라고 해서 왔는데 기계 설치나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왔어요. 키 큰 남자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살짝 놀랐지만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이킬 슈미트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생각보다 손이 무척 거칠었습니다. 의사라기보다 기술자의 손 같았어요. 한유진이에요. 간호사입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장비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김민성이 대답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에요. 환자들의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장치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냉각 시스템이라고 해봤자 에어컨 수준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때 응급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환자가 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들것에 누운 환자는 8살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체온계가 41도를 가리켰습니다. 심각한 열사병입니다. 저는 즉시 독일식 응급처치 프로토콜을 시작했어요. 찬물 수건으로 몸을 닦고 정맥 주사를 놓고 해열제를 투여했습니다. 완벽한 의료진의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유진이 소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공주님, 체온이 너무 잘 떨어지네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랍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소녀가 조금씩 진정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의료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정에 휩쓸리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한유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도 사람이에요.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치료가 우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 방식대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의학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체온은 내려가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루카스 생각이 났어요. 제가 루카스를 치료할 때도 이렇게 차갑게 접근했었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최첨단 냉각요법 장비가 드디어 도착했거든요. 앙헬로 박사와 함께 기계를 점검하며 저는 확신에 찼어요. 이제 진짜 독일 의학을 보여줄 때야. 앙헬로가 기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 장비라면 어떤 중증 열사병 환자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이켈, 우리가 100% 성공률을 기록하게 될 거야. 한국 팀들이 깜짝 놀랄걸? 앙헬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 차이를 보여줄 때였어요.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체온이 42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의식도 거의 잃은 상태였죠. 저는 즉시 독일식 냉각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환자의 몸을 감쌌어요.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2도, 41도, 40도. 완벽했습니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저는 앙헬로에게 속삭였어요. 주변의 다른 의료진들도 저희 쪽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30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맥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추가 처치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결국 1시간 뒤 그 남성은 숨을 거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장비였는데, 완벽한 프로토콜이었는데 장비에 문제가 있나? 앙헬로가 기계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냉각 속도를 줄이고 약물 투여량도 조절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는 체온이 내려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독일에서는 100% 성공률이었는데 앙헬로가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7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중 4이 사망했습니다. 60%도 안 되는 생존율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앙헬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난 독일에서 100% 성공률이었어.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이건 장비 탓이야. 분명히. 그는 기계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말릴 수 없었어요. 저도 똑같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노라 박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이켈, 우린 뭔가 놓치고 있어. 뭘 놓치고 있다는 거야? 제가 짜증스럽게 물어보자 노라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린 인간을 보고 있나? 아니면 그냥 기계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노라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접근이 틀릴 리 없어. 분명히 다른 변수가 있을 거야. 저는 고집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루카스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제가 루카스를 치료할 때도 이랬나? 아이의 마음은 보지 않고 기계와 수치만 쳐다봤던 건 아닐까? 아빠, 무서워. 루카스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넸을까? 아니면 그냥 의료진처럼 차갑게 처치만 계속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환자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자신감이 사라졌거든요. 독일 의학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오후 하산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마이켈 박사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지쳐 있었거든요. 한국팀이 담당하는 병동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하산 박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같은 병원, 같은 환자들인데 직접 보시죠. 하산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팀이 담당하는 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시원했습니다. 우리 병동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지만 특별한 에어컨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벽면에 얇은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성이 사흘 전에 설치했던 그 장비들이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체온도 정상이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한 병실에서 한유진이 10살 정도 된 소년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왕자님, 오늘 기분이 어때요? 많이 시원해졌죠?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열사병으로 생사를 오갔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 김민성이 제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시원하죠? 이 냉각 시스템은 뭔가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김민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복잡한 기술은 아니에요. 다만 소음이 거의 없고 환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설계했죠. 그게 전부인가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단순한 냉각 장치로 이런 결과가 나올 리 없었거든요. 기계는 조용하지만 마음은 시끄럽게 움직입니다. 김민성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유진이 환자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씨, 고향에 계신 어머님은 안녕하세요? 빨리 나아서 뵈러 가야죠. 파티마 양, 오늘 딸이 그린 그림 정말 예쁘더라. 엄마가 빨리 나아서 함께 놀아줘야겠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런 식으로 시간을 쓰는 게 효율적인가요? 제가 김민성에게 물어보자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환자들이 안심해야 몸도 빨리 회복돼요. 마음이 편해야 치료 효과도 좋아지고요. 그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닌가요? 마음도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김민성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과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어요. 한유진이 한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환자의 맥박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게 보였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그게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한유진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환자들마다 호흡이 안정되고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다른 병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서는 한국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쌀죽이에요.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좋죠.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들이 그 죽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는 영양제나 링거보다 훨씬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첨단 의료 장비도 없고 복잡한 프로토콜도 없는데 왜 결과가 더 좋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환자들을 가려서 받는 건 아니겠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어보자 김민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같은 환자들이에요. 다만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 순간 저는 뭔가 근본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한국팀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감정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환자를 잃었습니다. 26살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완벽한 치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메카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듯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루카스야, 아빠가 또 실패했다.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축구장에서 쓰러진 루카스. 제가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던 그 작은 생명. 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민성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성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힘드시죠? 당신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환자를 한 명도 잃지 않는 거죠? 제가 물어보자 김민성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환자를 잃어요. 다만 잃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과학에 충실했고 그래서 아팠던 거예요. 김민성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과학은 옳아요. 하지만 과학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때 김민성이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6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작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성도 아이를 잃었다니. 그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고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과 상의했죠. 하지만 결국 김민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딸이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 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딸을 치료한 게 아니라 딸을 사랑했다는 걸요. 치료는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김민성의 말을 들으며 저는 루카스를 떠올렸어요. 제가 루카스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적이 있었나? 당신은 아들분을 어떻게 잃으셨나요? 김민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열사병이었어요. 축구를 하다가. 그래서 열사병 전문가가 되신 거군요. 루카스를 구하지 못한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아서요. 다른 아이들만큼은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루카스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김민성의 질문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빠는 의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줄 수 있지? 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도 못 고치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김민성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루카스는 아빠가 모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7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한유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이켈 박사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환자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겐 가족이 있어요. 한유진이 병실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의 가족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 아버지는 5살 딸을 둔 가장이었어요. 그 딸은 아빠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한유진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꿈을, 사랑을 살리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루카스에게 편지를 썼어요.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을 담아서요. 엿새째 되던 새벽 5시 사이렌 소리가 병원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급히 옷을 입었어요. 응급실로 뛰어가는 길에 하산 박사를 만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마이켈 박사님. 하산 박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사우디 왕족이 열사병으로 실려왔어요. 압둘라 왕자님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왕족이라니.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왕실 경호원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진,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들것에 누워있는 압둘라 왕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체온계는 4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독일 팀이 전담해 주세요. 병원장이 저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산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켈 박사님,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기회였어요. 독일 의학의 명예를 걸고 제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하고 즉시 치료에 들어갔어요. 앙헬로 박사와 함께 독일에서 가져온 모든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급속 냉각이었어요. 최첨단 냉각 장비로 왕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43도에서 42도, 41도로 떨어졌어요. 좋아, 잘 되고 있어. 앙헬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30분 후 왕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해졌어요. 승합제를 투여하세요. 저는 급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두 번째 시도로 혈액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최신 기법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독일에서는 100번을 해도 성공하는 치료법들이 여기서는 전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약물 칵테일이었어요. 여러 해열제와 심장약을 조합해서 투여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상태는 더욱 위험해졌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변의 시선이 무거워졌습니다. 왕실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박사님,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경호 책임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4시간째, 5시간째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왕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왕자의 심전도가 평평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저는 필사적으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앙헬로도 함께 도왔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켈 박사님, 한국팀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독일 의학이 실패했다는 걸, 제가 무능하다는 걸. 하지만 제발요. 왕자님의 목숨이 걸렸어요. 하산 박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눈빛도 점점 살벌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년 전 루카스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팀을 불러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독일 의학에 대한 신념도 제 실력에 대한 확신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김민성과 한유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김민성과 한유진이 치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급하지만 침착했고 체계적이지만 따뜻했습니다. 김민성이 먼저 왕자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체온 43도, 혈압 90/50, 맥박 불규칙. 그는 수치를 확인하면서도 왕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을 했어요. 왕자의 손을 잡았거든요. 왕자님 들리세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왕자의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한유진은 즉시 한국팀 간호사들과 함께 삼성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온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주세요. 급격한 변화는 금물이에요. 김민성의 지시에 따라 냉각 패널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쓴 독일 장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소음도 거의 없었고 온도 변화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유진의 행동이었어요. 그녀는 왕자 곁에 앉아서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자님, 저희가 와 있어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부드러운 아랍어로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민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마이켈 박사님,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모든 걸 실패했는데. 저는 자괴감에 빠져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학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술을 가졌지만 당신은 경험을 가졌잖아요. 김민성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실패한 저를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하다니 정말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왕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민성과 함께 협진을 시작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배운 의학 지식과 김민성의 한국식 치료법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왕자의 체온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3도에서 41도, 40도, 39도. 하지만 이번에는 혈압이나 맥박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같은 냉각 치료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계만으로는 안 돼요. 환자의 마음도 함께 치료해야 해요. 한유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왕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왕자님, 체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왕자가 눈을 뜬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왕자의 첫마디에 치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이에요, 왕자님. 이제 안전해요. 한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김민성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실패한 치료를 당신도 함께 했잖아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김민성의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걸요. 왕자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자 왕실 관계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병원장과 하산 박사도 눈물을 흘렸어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야. 하산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김민성과 한유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김민성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 모두 배우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의술은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환자를 살리는 건 사랑이라는 걸요. 루카스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모든 환자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함부르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가 열사병으로 실려왔어요. 예전에 저라면 즉시 기계부터 작동시켰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먼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안녕, 괜찮아질 거야. 내가 여기 있어. 소녀가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김민성에게 배운 대로 아이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엠마예요. 엠마, 정말 예쁜 이름이네. 엠마가 빨리 나아서 엄마 아빠랑 놀 수 있도록 도와줄게. 치료를 시작하면서도 저는 계속 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냉각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추는 그 기술 말이에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엠마는 2시간 만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웃으며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엠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환자가 살기만 하면 만족했는데 이제는 환자가 행복해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앙헬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켈, 정말 달라졌구나. 요즘 내 치료 성공률이 98%래. 성공률보다 중요한 게 있어. 제가 대답하자 앙헬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환자들이 웃을 수 있느냐야. 그게 진짜 성공이지. 앙헬로도 점점 제 방식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노라 박사는 처음부터 지지해줬고요. 며칠 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환자 중심 의료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발표문에는 제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마이켈 슈미트 박사는 한국식 치료법을 도입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과 마음이 만났을 때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메카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김민성 박사님, 한유진 간호사님, 그분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편지와 함께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마이켈 박사님께 선생님이 보여주신 변화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매듭은 한국의 전통 매듭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선생님처럼 서로 다른 문화의 의학이 하나로 연결되기를 바라며 보냅니다. 김민성, 한유진 올림. 저는 그 매듭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술 같았어요. 기술과 마음, 과학과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완전한 치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다음 날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7살 남자아이였습니다. 루카스와 같은 나이였어요. 안녕. 이름이 뭐니? 토마스예요. 아이가 무서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한국 매듭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토마스, 이걸 봐. 이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끈이란다. 한국에서 배웠지. 예뻐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토마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와 이야기하며 치료를 시작했어요. 기계의 소음 대신 아이의 웃음소리가 치료실을 채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토마스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 저는 그 매듭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었어요. 토마스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렴. 고마워요, 선생님. 토마스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루카스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루카스야, 아빠가 이제 알겠다. 사람을 고치는 건 기계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너를 사랑했듯이 이제 모든 환자를 사랑할게.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따뜻한 의술을 매듭처럼 더 많은 사람들과 이어나가겠다고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전수해야 한다는 김민성 박사님의 말처럼 저도 이제 다른 의사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